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3일부터 4일 사이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이견 해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에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한국이 14년 만에 한 계단 내려간 4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대한국 수출 제한과 한국 내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등의 영향으로 일본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달러 안팎으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낮아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외환 위기 이후 최저인 데다 원화 약세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북한 모자 의료 지원 사업을 5년 만에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이 북한 취약계층 지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의지로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500만 달러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다행히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반등폭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 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가 일단 서명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게 서명이 돼야지 다음 2단계, 3단계 합의가 갈 텐데 1차조차 이렇게 어렵다 보니 시장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겠죠. 22거래일 만에 드디어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매수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우리 시장에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늘 하루로 그치고 다음 주에는 포지션을 또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방향성을 매수로 잡았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오늘 시장만 두고 본다면 나쁘지 않고요. 막상 매수로 들어와 주니까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죠. 특히나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2% 안팎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도 같이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 시장에 대한 상황들 하나하나 점검해 드립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7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위태위태한 모습들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2,000선 깨진다 이런 얘기들까지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 기회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만 놓고 보면 벌써 2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2080포인트 위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힘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이 괜찮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고요. 622억 원의 현물 시장 매수, 선물은 2,206억 원 매수입니다. 일단 어제까지만 놓고 봐도 외국인이 1조 1,251억 원, 21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요. 21거래일 동안에 정말 5조 원 가까운 돈을 지금 팔고 있었거든요. 이에 비하면 사실 622억 원은 굉장히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에서 시장에서 좀 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이에 발맞춰서 전 주체가 골고루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1,453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도 2%대에 상승하면서 8만 원 다시 회복을 했고요. 5만 원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지금 3,000원 1.76% 올라가면서 17만 3,500원 움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대의 하락이 진행 중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현대차부터 신한지주까지 전 종목이 현재까지는 상승 흐름을 소폭씩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포스코도 올라가고요. SK텔레콤도 올라가고 삼성물산 한 종목 빠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보시면 626.45, 1%가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 급등 흐름으로 전환을 하고 잘 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장중 고점 627, 현재 포인트 고점 부근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소위 말해서 땡겨준다 그러죠. 1662억 원을 매수해 줍니다. 기관이 261억 원 매수인데 기관 소액이지만 전 주체가 골고루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1860억 원을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가 올라갑니다. HLB가 오늘 95,000원대까지 밀렸다 10만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NM이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은 약세를 보여줍니다. 펄어비스 보합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오늘 5G가 괜찮습니다. 어제도 괜찮았고요. 최근에 좀 하락장에서 5G가 조정 이후에 다시 우상향을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오이솔루션도 꾸준하게 지금 저점 잡고 올라왔고요. KMW도 지금 5만 원대 회복 뒤에 지속적으로 잘 달립니다. 메디톡스 올라가는 가운데 슈젤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파라다이스, SFA, 원익아이패스, 젠백스 올라가는데 젠백스가 지금 22%대의 상승입니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다 보니까 시총 순위가 한 번에 이렇게 껑충 뛰어 오르면서 15위권 안쪽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오늘 시장은 올라가는데 뭐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환율에서 나오는 겁니다. 1190원이 무너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살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긍정론이 재점화되면서 코스피는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NC소프트, 젠백스, 수젠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젠백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 임상 이상 성공 소식에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23% 넘게 급등했습니다. 38,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부터 크게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이상 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증상을 멈출 수 있는 최초 약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알츠하이머 신약의 파이프라인 가치는 최소 2조 원대에서 최대 6조 원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젠백스 그룹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젠백스 지오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결핵 진단 키트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수젠텍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6% 넘게 급등했습니다. 6,58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1시쯤에 상한가 6,78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수젠텍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결핵 진단 키트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등재됐습니다. 이번 건보 등재로 의료 현장에서 결핵 의심 환자의 활동 결핵 진단에 수젠텍의 진단 키트가 쓰이게 되는데요. 진단 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약 300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리니지2M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평가에 NC소프트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6%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53만 5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면서 주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리니지2M이 출시됐습니다. 출시 직후에 유저들 또 인기 게임 BJ들이 부정적인 리뷰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인기 BJ들이 리니지2M으로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기록한 뒤 쭉 1위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NC소프트의 주가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금요일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펠리제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우리 유통업종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유통업계 흐름이 좀 특이한 게 있나요? 네, 일단 이번 하반기 들면서 유통업종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도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올해 특히
한 1, 2년 전부터 이어지는 트렌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관련된 지표를 봐야 되겠죠. 먼저 한국의 소비심리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저점대에서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번에 100대를 올라서기 시작한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월간 소매 판매 추이도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즉 월별 추세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가 되지는 않은 가운데 그래도 심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소매 판매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흐름들의 대표적인 흐름은 일단 소비 심리 지수에서 차지하는 구성 쪽에 부동산 지표가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 지수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소비 심리 전반을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직 온기가 내수와 관련된 쪽에 전반적으로 소비 확대 쪽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오히려 한국의 여러 가지 특성상 부동산 쪽에 대한 동향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특히 집값이 올랐는데 이제 좀 차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온도차가 확연하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10월달 기준의 어떤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 4%가 늘어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온도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으로 오프라인은 한 1% 가까이 줄었는데 온라인이 12.5%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통업체 대세,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끌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오프라인 쪽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 때문에 지금 아직 오늘이 아니고요. 그동안 나왔던 상대적인 기온을 보게 되면 좀 높았다라는 관점 때문에 패션이나 잡화 쪽이 매출이 별로 안 좋았고요. 하지만 온라인은 뚜렷하게 나오는 쪽이 식품 판매가 증가가 되면서 대표적인 배송이죠. 이제는 새벽 배송 누구나 다 한다고 뛰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변화와 함께 또 가을 여행 상품이 반짝 증가했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채널별 매출 동향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요. 무엇보다 백화점 쪽과 대형마트는 안 좋다는 부분들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3, 4%대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특히 여성 캐주얼이나 아동 스포츠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쪽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마트에 안 가고 그냥 시켜서 배달하는 그런 온라인 쪽에 대한 강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의류가 25%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의류 자체도 패션 쪽도 온라인에 대해서 좀 더 주된 트렌드로, 그러나 즉 안 입어보고 어떤 트렌드 맞게 그냥 사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좀 더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5%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인데 의외로 안전상비 의약품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쪽에서 어떤 의약품 관련된 쪽을 산다란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제약사들 쪽에서 약간 어떤 범용 의약품 쪽을 판매하는 쪽에 대한 변화들은 한 번쯤 편의점 쪽의 채널이 증가되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부분들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가공식품이라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최근 들어서 뭐 호빵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도시락과 관련된 쪽에서의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 그 밖에 나머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보이는 SSM 쪽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유통 쪽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좀 뜨겁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온라인 판매 중개, 그러니까 즉 어떤 대표적인 쇼핑몰로 보여지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 옥션이죠.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런 어떤 오픈마켓 쪽에서 어떤 성장세가 한 14% 이상 늘어나면서 특히 이쪽은 식품의 당일 배송 서비스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40%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온라인 쪽에 식품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지금 뜨겁게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확인되는 쪽이고요. 게다가 또 온라인 판매 종합몰과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도 의외로 또 소형 가전 판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통업계의 대세는 여전히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뚜렷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도 가만히 있겠느냐? 온라인 쪽으로 변신을 하거나 어떤 트렌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초점을 좀 더 맞춰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온라인 쪽에 대한 강화가 이어질 때 당연히 결제는 또 온라인 전자결제 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결제에 대한 성장성과 함께 관련주들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택배가 또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택배 관련된 또 제지주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은 택배 관련된 쪽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종 관련 또 부가산업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의 화두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제약바이오 같습니다. 젠백스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좀 향후 전망이나 어떻게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또 HLB가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바톤을 SK바이오팜이 이었었죠. 그래서 FDA 승인 받는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이번에 또 이제 젠백스가 이번에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이어지는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 2차에 국내에서 성공했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또 중소형 벤처 기업까지 살피게 되면 올해 기술 수출이 한 5조 원대까지 이어졌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워낙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나온 성과 쪽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는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브리짓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큐라티스, GI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1조 원대 금액 계약을 기술 수출 계약을 이어가면서 특히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숙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된 쪽에 어떤 급등락이나 시장의 투자 심리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여전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쪽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과 함께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스타트업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92년도에 100개 정도였던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4,000개가 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신규 벤처 투자도 3조 원대가 돌파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바이오 분야만 28.8%가 차지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좀 약간 어떤 바이오 쪽에 대한 벤처 투자에 대한 기반들이 좀 양호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무조건 다 성공한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대와 실망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확인된 업체 쪽으로는 여전히 기대감이 좀 높아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이오 업체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바이오 업체를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이 투자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바이오 업체 쪽에 대한 시각들을 봤었을 때 무조건 개발한다고 다 돈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입장 쪽에서는 상당히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나 어떤 성공 개연성이 높은 부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는 물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게 바이오 쪽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들을 또 체크하면서 간접적인 개연성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쪽이 바이오 쪽에 너무 끌려서 내 투자 자금을 몰빵하겠다라는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한번 어떤 주가나 부각을 받게 되면은 강하게 턴을 하는 만큼 비중 관련된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목표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너무 올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특히 그래도 이왕이면은 실적이나 흐름들도 좀 체크하면서 재무구조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 업체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즉 어느 정도 자금을 연구할 자금 여력들이 있어야 이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IPO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오늘도 한 종목 리메드가 상장이 됐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올해 생각보다 그렇게 한 10개 정도밖에 바이오 관련된 쪽이 IPO가 없었는데 내년은 최근의 분위기가 좀 힘입어서 한 23개까지도 어떤 IPO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특히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내년에는 아마 SK바이오팜이 가장 뜨겁게 시장을 달구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연결지을 수 있는 거는 SK겠죠. SK의 지분 100%와 관련된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좀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 쪽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이는 쪽에서 너무 바이오를 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또 저희가 알고 있듯이 등락도 상당히 심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일단은 좋은 축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사실 뭐 무역협상 1차 합의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달랐잖아요. 이번 주는 더 드라마틱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나토에서 회의장 나오면서 뭐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어 그랬다가 그 다음 날 또 괜찮다 그랬다가 또 괜찮아지는 것 같고. 어때 이게 12월 15일 날 대중 관세 부과가 또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리스크는 상수다.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 끝날 일이 아니고 그쵸. 이게 뭐 1단계로 합의 접어졌다고 해서 종료될 문제가 아니다. 예. 2단계, 3단계 더 고차원적인 합의는 정말로 힘든 하나하나가 다 가시밭길이다. 그래서 지금 뭐 전날 바로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미중 무역 합의에 마감 시한은 없다. 내년 대선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하다가 예. 바로 또 다음 날에는 이게 이제 일단은 D-Day가 15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15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중국산 1,56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15%를 부과하는 그렇죠. D-Day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이전엔 끝날 것 같다. 여기다가 자기 사위까지 투입시킵니다. 예. 사위까지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실제로 지금 1단계에서 합의했던 중국이 이제 미국산 이제 농산품을 과연 어느 정도 사줄지 정확하게 확약을 받는 작업이 남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의 이 관세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거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계속해서 중국은 좀 펌프질하는 약간은 좀 기대 섞인 반응이 많지만 예. 미국에서는 오락가락해요. 자, 그렇고 보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하루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도 지금 벌써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 트럼프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 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어떤 힘겨루기, 마지막 힘겨루기에서 계속 일희일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미국과 북한의 어떤 이 굉장히 로켓맨이라는 얘기가 모처럼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나왔죠. 자,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술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볼 뿐이다. 굉장히 적응되지 않은 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누구도 지금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가장 그 아이러니한 건 예. 가장 많이 다쳐야 될 미국 증시는 꿋꿋해요. 그러니까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빠져요. 외국인도 여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아쉬운 게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지고 있고 오늘도 오르긴 하는데 이게 참 월요일은 어떨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도 지금 악영향이 올 것이다라는 게 뭐 제조업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뭐 악영향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터트립니다. 예. 추수감사절 휴장일 때 악재 툭 터트리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반해서 지금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이 17개월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버블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리스크가 더 큰 이제 갈수록 이제 이 합의가 보기 어려운 건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증시도 좋고 고용률도 나쁘지 않았고 소비도 나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어쨌든 수입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건 적어도 미국 소비자들이 감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갑이 넉넉해지니까 예. 그 생산된 소비재를 과감히 이제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건데, 근데 점차 이제 이 핵심 관료들이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2009년에 이제 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했던 분이에요. 예. 물론 뭐 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당에 대해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약간의 이제 비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게 비단 중국뿐이 아니라 유럽, 남미 국가들,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정말로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오히려 이 우리나라 즉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세계 경제 성장이 악화된 가운데 미국의 어떤 이 생산자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제조업이 침체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도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증시 좋고 고용 좋고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별 체감을 하지 못했지만 예. 1단계 합의도 실패하고 계속해서 이런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면 이게 바로 버블이거든요. 버블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가 10년 넘게 잘 돼 왔지만 이게 마지막 불꽃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협상이 임할지 뭐 지금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지는 그다지 굽지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계속해서 이런 이제 벼락끝 전술을 통해서 예. 대외 이 외교를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가지 억울한 건 미국은 10년 동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밀려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 10년 동안에 오른 부분도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 밀린다고 또 밀리면 이거 무슨 금융위기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펼쳐질 것 우리의 이제 펀더멘털만 보고 본다면 그렇게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그쵸. 외국인이 느낄 때 가장 돈 빼기 쉬운 시장 그리고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과의 비중이 조금 변했죠. 이제 변하면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율할 때 가장 손쉽게 돈을 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많이 급등한 것도 뭐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력도를 더 키워야 되는 상황도 되는 것 같고요. 홍콩 좀 여쭤볼게요. 홍콩 증시가 시위 사태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졌잖아요. 우리 시장도 사실 홍콩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부양책 나왔어요. 4차 부양책 나왔는데 이게 좀 어떻게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 시위도 지금 7개월째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다 길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그 송환법만 좀 어떻게 되면 예, 예. 좀 찾으면 이 접점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불안합니다. 강대강이에요, 아직도. 거기다가 지금은 다시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까지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너무 안 좋습니다. 홍콩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이 여행부터 시작해서 소비재, 그쵸. 내수가 굉장히 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홍콩의 3분기 GDP가 무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9%, 3% 내외로 빠졌어요. 예. 홍콩 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1.3%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세금 깎아주고 전기료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에 뭐 현금 보조하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데 이 금액이 40억 홍콩 달러예요. 예.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6,100억 원 정도 선인데 일단 홍콩 정부의 입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홍콩 시위로 인해서 마이너스 났던 이 GDP 성장률 거의 한 2% 가까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재원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결 기미가 점차 보이지 않고 있고 이게 홍콩 내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지막 종료는 시진핑과 중국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과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암묵적 합의 이게 다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분쟁의 합의에도 더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부 다 미중이에요, 지금.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절대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위구르법을 이게 신장 위구르 쪽이잖아요. 여기도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곳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여기 말 잘못하면 난리 난다고 하는데 그 자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갈등의 기폭제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예.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럽도 공격하고 중남미도 공격을 하지만 예. 관세 문제와 달리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이거는 여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위구르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 앞서서 홍콩 인권법도 비슷합니다. 하원 거쳐서 상원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이제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중국이 얼마나 반발을 했습니까?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이 내정 간섭이다라고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서부의 신장이 소수민족 위구르법과 관련해서 법안을 가게 시킨다면
똑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홍콩 인권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에 관여한 어떤 중국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비자도 제한하고요. 그리고 이 자산 동결과 같은 이제 내용을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많이 이렇게 되면 더 확전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합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홍콩 그리고 위구르 소수민족까지 네.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치구가 워낙 많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뭐 이렇게 되면 대만도 지금 빠져나가려고 할 거고 내년에 또 선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강대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이 미국 내의 어떤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접점을 좀 찾아갈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도 있고 내년에 선거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남중국해도 있고요. 건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가시밭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안 좋은데 3분기 어닝 시즌 초반에 반짝 올라오고 우리 시장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올해 뭐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시청자 입장에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실적을 좀 개선하는 거 단기적으로 예. 지금 4분기가 막 종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개선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2% 성장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리 이제 좀 끌어당겨서 쓰고 그리고 남아있는 지방의 예비비까지 좀 풀어서라도 맞추겠다는 거죠. 어쨌든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도블록 뚫어서 맞추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분석을 보게 되면 올해 한국은 1.9% 성장밖에 못한다. 그리고 내년 2.1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반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내년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반도체가 적어도 3분기 내지 4분기에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 올라가야죠. 수요가 좀 회복돼야지만이 예.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지금 회복된다 하더라도 나이키 커브형이라는 겁니다. 점진적인 완화지 우리가 급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증시가 좋지 않은 것도 6개월 정도 후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증시는 좋아져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 하야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3개 기업 가운데 2개 기업이 벌써 4분기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눈높이가 낮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돈의 흐름이 투자 쪽으로 가지 소비 쪽으로 가지 그렇죠. 선행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내수 소비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는 재정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재정 갖고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또 출발합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오랜만에 오르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2000이 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왔네요. 네, 우리나라는 참 답답한데 그 종목으로 어떻게 뭐 이겨내 봐야죠. 커버를 종목 사실 뭐 종목으로 승부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IMF나 뭐 그 국가부도의 날 보면은 주가 다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태가 아니라면은 종목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사실 뭐 시장을 안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시간에는 종목이 얼마나
좋고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서원인데 지금 잘 가고 있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스타일의 종목 좀 갖고 오는데 사실 뭐 저의 막 주 성향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잘 가니까 사실 좀 외면하기가 그래요. 이것도 정치 테마주인데 사실 정치의 계절이 뭐 1년 내내 정치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은 이제부터는 사실 뭐 이른바 뭐 중도라고 불리우는 사실 중도이신 분들은 뭐 사실 정치에 크게 평상시에 신경 안 쓰시잖아요. 뭐 그 사실 뭐 연애나 스포츠 뭐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지. 근데 이제 뭐 총선이 뭐 다가오고 막 옆에서 하도 막 양쪽에서 크게 떠들다 보면 그렇죠. 진보 쪽이 있고 보수 쪽에서 완전 떠들다 보면 이제 중도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막 언론에서 하도 나오고 막 옆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약간 귀를 기울이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총선이 이제 막 그 6개월 안팎으로 이제 안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선 지지도 뭐 지지율이 뭐 지금의 뭐 지지대로 이어가지고 뭐 결과가 나오는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아예 없었나요? 그리고 뭐 그게 계속 된다는 법은 없지만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각이 돼서 스포트라이트가 나오죠. 지금 사실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들이. 근데 이제 지지도는 이제 조금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이낙연 그 지금 총리가 지금 27%, 28% 뭐 이런 결과들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황교안 지금 대표가 20%대 또 회복한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누가 뭐 새롭게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세 가지는 갖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야당의 1위 후보 1명, 여당의 1위 후보 1명, 그리고 뭐 제3의 인물로 떠오를 거 1명 갖고 가면은 그렇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어떻게 상쇄시키면서 잘 조절하시면은 뭐 수익이 날 것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추미애 그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어요, 일단. 네. 근데 원래 2명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이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해요. 지금 보니까 여당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김진표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여권 내에서 네. 지금 반대가 좀 있다라는 여론이 있어요. 네네. 예, 정의당 쪽에서도 반대를 밝혔고. 이거 정치 토론이 되네. 재밌네요.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뭐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를 먼저 한 거는 좀 급한 상황이 지금 아무래도 있는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오늘 뭐 간담회도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여론이 또 좋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총리는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그 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언젠가는 이제 좀 카운트다운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내려놓을 때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뭐 할 것인가? 이게 정계 은퇴를 하셔서 뭐 농사를 지으실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선이 앞당겨서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출마를 하시든 아니면 무슨 뭐 그 총선 전략 뭐 기획팀을 만들던 그래서 그 역할론이 부각이 되면서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로서도 지금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후발주들로 지금 확산이 되었거든요. 지금 뭐 짧게 좀 보면은 그 이월드라는 그 업체가 원래 지금 먼저 올랐었고 그리고 뭐 우리 시간에도 뭐 다른 전문가분이 많이 갖고 오셔서 지금 큰 수익을 거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남아산업 포함해서 남아토건 뭐 같은 연관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약간 졌어요. 그렇죠. 여기 이 11월 말에 음봉을 크게 맞으면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후발주들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서원이.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굉장히 시세가 좋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이런 이슈로 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기술적인 상황이 월봉에서 이 120개월 선이 있거든요. 굉장히 초장기선이죠. 근데 초장기선이 쭉 있었는데 거기를 돌파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가를 3,000원을 갖고 온 게 이 3,000원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2010년에서 13년 여기 횡보했던 구간 있죠. 거기를 이제 2016년에 올라가려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완전히 꼬리가 길게 달렸죠. 여기가 3,000원대예요. 왜냐면 2010년에서 13년 여기 굉장히 치열하게 그쵸. 여기는 정말 매달 전투였어요. 이때 제가 서원을 몰랐는데 지금 정말 초접전이었어요. 진짜로. 음봉 양봉이
거의 3년 내내 한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16년에 밀렸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런 이슈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도 3,000원 근방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워낙에 그 이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2,1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아입니다. 세아도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그 9월 달에 떠올라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백판지를 만들어요. 백판지. 백판지는 뭐냐면 포장재로 쓰여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가지고 왔죠. 얘기도 너무 많이 드렸고 맨날 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전지현 씨 자꾸 그 업체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지현 씨가 선전을 많이 한다 뭐 얘기했고 쿠팡 뭐 얘기했고 그리고 뭐 그 얘기도 했잖아요. 뭐 슈가맨에서 막 지금 뭐 김영준 씨가 쿠팡맨 한다고 해서 와 저렇게 열심히 산다. 퇴사자 그분이요? 예. 저도 좀 아재라 슈가맨에서 그 퇴사자 인더 하우스 나올 때 소름이 돋았어요, 솔직히. 근데 소름이 지금 돋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맨 한다고 해서 또 쿠팡 또 많이 시킨다고 하고 그런 효과들. 그래서 이제 새벽 배송도 많이 확대가 되고 계속해서 확대가 더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벽 배송이 일부 지역으로만 해서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전국으로 하면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택배 박스들이 많아지면서 이 세아에 할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는 2,500원,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공항입니다. 한국공항은 지금 뭐 이제 추워서 또 따뜻한 지역으로 그 놀러 가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장중에 13%까지 갔다가 지금 5%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그 김포국제공항 포함해서 국내 14개 공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 이 공항은 해외 진출을 못할 것 같았잖아요. 공항공사는. 근데 공항공사가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중남미의 에콰도르에 만타공항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거기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는 게 지금 뭐 언론 보도상 거의 확실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 승인하게 되면은 2020년 내년부터 30년 동안 터미널 경영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국공항이 지금 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한국공항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자기의 사업 그리고 성장성 때문인데 지금 이 한국공항이 그 오른 데는 또 다른 것도 끼어 있어요. 지금 항공업종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분율 100%로 갖고 있는 에어코리아가 여객 수속 화물 운송 출도차 서비스 이런 회사도 있고 지금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한국공항의 뭐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공항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성장성도 있고 그런 이슈로 걸릴 그 건덕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43,000원, 목표가 6만 원입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NC소프트 단기 접근했는데 성공하셨어요? 네, 성공했네요. 제가 맨날 말했는데 언제나 그랬듯 그럴 것이다. 근데 이 그 앵커님이시니까 이 그랬듯의 맞춤법이 맞나요? 제가 쓰면서도 약간 어떤 거요? 제가 언제나 그랬듯 그럴 것이다라고 타이틀 하나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근데 안 나와요. 그랬듯을 렛에다가 시옷받침 했는데 쓰면서도 약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틀리면 나중에 수정 좀 해주세요. 그러하였듯이라고 하세요. 다음에. 예, 그래서 좀 저 혼자 괜히 그랬나? 예. NC소프트가 7% 오늘 급등을 하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그럴 것이다라고 왜 했냐면 그때 앵커님이 질문하셨듯이 항상 신작이 나오면은 신작 효과가 그냥 없고 떨어졌어요. 그 전에 오르다가.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근데 꼭 지나면은 결국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잠깐 떨어졌다고 NC소프트의 사업이 뭐 망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NC소프트의 리니지에 대해서 과금 얘기가 너무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그 비싸게 맨날 과금하고 이제는 뭐 돈이 없으면 아예 게임도 못하고 뭐 이런 그 불만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냥 NC소프트 한 몸이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 더 좋지 않나요? NC소프트를 욕하기보다 뭐 택진이 형을 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던데 그냥 한 배를 타서 그냥 자본주의 사니까 한 배를 타서 그냥 그 안에 고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고기를 그냥 같이 나눠 먹고 뭐 자기가 뭐 가치관이 뭐 그런 자본주의를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그냥 부유한 배에서 고기를 나눠 먹는 게 어떤가. 그래서 NC소프트의 주주가 되면은 그런 사실 불만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응원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예, 오늘은 역시 서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야당, 여당, 뭐 검찰에서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고 이 정치판이 완전히 지금 총선 체제로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대선 지지율이 조금 더 수치가 지금 더 이제 좀 강하게 다가올 그 시점들이 더 빨리 다가온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의들이 더 강력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후보 관련주 종목은 하나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환경 관련주 항창제지 하나 갖고 가야 되고 제가 수면 아래 잠겨 있는 뭐 안랩이나 이런 것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했는데 일단 제 종목 중에는 이제 서원을 단기 추천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멘토님과 함께 알아볼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는 5G 제도약 위한 쉬어가기. 한동안 밀리던 5G 종목들이 지금 대거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5G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시간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 전체적인 업황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의받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바로 이 5G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 주위의 지인들한테도 5G와 관련된 문의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요점을 한번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G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 뭐 작게는 뭐 4-5배에서 많게는 7-8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어떻게 보면 5G는 테마로 출발해서 이제 하나의 섹터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폭이 이제 11월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 접근하신 분들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좀 많이 섞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을 받는가라는 부분을 우선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5G는 실적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 때문에 많이 올랐고 이 실적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G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8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만 원대까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00원 미만대에서 올랐기 때문에 워낙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KMW의 실적 추정치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치가 매출액이 한 8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일 것이다라는 게 10월 이전까지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마 보유하고 계신 HTS를 열어보시면 대부분 실적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대부분 7천억대, 매출은 7천억대, 영업이익 한 1,500에서 1,600억대 정도로 대폭 이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렇게 조정되느냐? 실제적으로 5G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턴아웃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실적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 간납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이죠. 뭐냐면 이 5G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웨이, 노키아, 자, 이런 굴지의 기업들의 대부분 이제 간납으로 물부품을 납품하면서 글로벌하게 5G가 진행되고 있는 곳곳에 세계적 글로벌하게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적 추정치를 상반기에 이렇게 냈었는데요. 문제는 사실 이 간납을 하다 보니까 노키아나 삼성전자, 하웨이에 납품되는 가격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훨씬 낮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매 금액이 실제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KMW의 제품이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을 계산해서 매출액 대비를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납품된 가격을 보니까 70원 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하향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분명히 올 하반기부터 지금 9월 이후 중국에서 5G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부분, 그리고 일본은 내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5G가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확대돼서 실적이 좀 좋아질 개연성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한다고 해서 뭐 큰 폭의 대세 하락이라 보기보다는 또 눌렀다가 다시 주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하웨이를 필두로 해서 이제 중국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이곳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의 편차가 이제 내년부터 나기 때문에 올해는 다 같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옥석 가르기가 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이 5G 장비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인빌딩 솔루션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 중계기를 대체할 수 있는 RDS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쉽게 좀 표현하면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5G를 겪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5G가 통화가 잘 터지지 않는다, 데이터 연결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이 중계기 때문에 있습니다. 중계기를 상당히 큰 폭으로 넓혀야 되는데 이 중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 RDS라는 제품은 우리가 집에서 모뎀을 꼽듯이 그냥 그곳에 연결만 하면 바로 중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처럼 인빌딩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추격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내년에 분명히 실적은 큰 폭으로 뛰겠지만 중국 후발 업체들의 공격 때문에 상당히 옥석가리가 진행된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연말에 5G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접근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추격해서 분명히 내년에는 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 팩터를 가지고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에 관련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월요일 시장까지 좀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조정을 겪을 때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IT 물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고 이 IT 물량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부분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다가가면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유의미한 수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어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큰 폭으로 떨어지던 부분이 풋옵션에서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끝나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의 기미를 준다는 것은 역시 이제 연말로 들어갈수록 나갈 쪽은 나갔고 이제 들어올 쪽은 다시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IT 쪽에 우리가 다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 있지만 삼성전자와 상당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삼성TV의 파워모드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진 게 EMS 사업이라고 해서 이 전자제품을 위탁 제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삼성전자 갤럭시 A4 시리즈와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사양 산업이라든지 혹은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와서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한솔테크닉스는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TV와 냉장고, 세탁기까지 위탁 생산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수혜가 이제 가시화대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불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도 5개월, 6개월 이상 상당히 바닥권을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 가격에서 상당히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특히 보시면은 대량의 이제 거래량들을 좀 동반하면서 손바뀜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저항선인 부분을 좀 넘어가고 있는 8,000원을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눌려지는 자리에서 매수 관점을 좀 잡으신다면 최소 목표가는 이제 13,000원 이상으로 좀 길게 잡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2분기 이후까지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레벨업 구간까지 좀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계속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